전체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토요타, 인텔, 픽사, 맥도날드,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까지 변화시킨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세계 정상의 스포츠 팀들도 정상으로 올려놓았고, 더 놀라운 점은 오늘부터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당신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선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식 철학 카이젠이라 불립니다. 공장과 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진짜 힘은 일상과 생산성, 건강, 인간관계까지 스스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최고들이 활용하는 이 방법으로 당신이 7일 안에 삶을 바꾸기 시작하도록 한 걸음씩 안내할 것입니다. 첫째 날, 토요타처럼 관찰부터 시작하라. 오늘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토요타가 생산 라인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나사 하나를 조이기 전에도, 어떤 기계를 재설계하기 전에도 그들은 먼저 현장을 보고 현장을 느끼고 모든 과정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들은 그것을 직접 가서 본다는 뜻의 핸센부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로 이 관찰의 기술이 토요타의 성장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그 원칙을 따라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의 방식과 흐름을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산성을 올리려고 억지로 애쓰지도 말고 앱을 삭제하거나 새벽 5시에 억지로 일어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책상 위를 갑자기 정리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단 하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고치려면 후드를 먼저 열고 안을 봐야 하듯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오직 진단의 날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앗아가는 것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드는 요소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보세요. 스스로를 탓하려는 것도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라는 공정 라인을 냉정한 기술자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느라 30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적으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 휴대폰을 만지며 15분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것도 쓰세요. 일을 순서 없이 하다가 더 지치고 있다면 그 사실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뜨거운 지점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 뜨거운 지점이란 하루 중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와 시간 집중력을 흡수해버리는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횟수가 10번이 넘는다든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자꾸 다른 일로 도망치게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점들을 명확히 알아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삶을 공장처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그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해 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정보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지? 이 일은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이 행동이 나의 목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시간을 채우고 있는 걸까? 관찰을 도와주는 도구는 간단합니다. 하루를 시간대로 나눠 적을 수 있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고 수첩에 행동과 걸린 시간, 그때 느낀 감정을 적어도 좋습니다. 혹은 빠르게 음성 메모를 남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휴대폰을 단 5분만 본다고 착각하지만 막상 시간을 재보면 40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삶의 구조를 왜곡시킵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머릿속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도 아니고 해결도 아닙니다. 오직 보는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습관을 고치기 전에, 어떤 성격을 바꾸기 전에,
어떤 장비를 개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력은 앞으로 7일간의 여정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변화에 있어서도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제대로 해낸다면 내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 바로 당신 삶의 정체 지점을 아주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면 다시는 예전처럼 무심하게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엔지니어의 눈으로 내 일상을 훑어보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 어디가 문제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인 분해와 분석이 등장합니다. 1980년대 인텔은 일본의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밀리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더 빠르게 더 적은 결함으로 더 낮은 비용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인텔은 포기하고 물러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공정의 각 단계를 샅샅이 들여다보며 몇 주 동안 연구 개발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단순한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분석은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집중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데이터와 명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비슷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고도의 생산 라인처럼 분석해 보세요. 아침에 시간을 낭비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휴대폰 때문에 산만해진다고만 하기엔 부족합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하나씩 쪼개서 적어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한 편의 영화라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장면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닙니다. 첫 장면에 무엇을 하는지, 침대에 누워서 소셜미디어를 보는지, 바로 일어나서 커피를 준비하는지, 옷을 고르느라 스무분을 흘려보내는지 모두 적으세요. 작은 점 하나라도 빼놓지 마세요. 종종 문제의 본질은 한 번에 사라지는 커다란 시간이 아니라 모여서 수시간을 빼앗는 사소한 행동들의 집합입니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 시각적인 지도를 만드세요. 한 장의 종이든 칠판이든 혹은 미로나 엔첸 같은 도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루를 박스와 화살표로 그려보세요. 알람이 울리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가고 아침을 준비하고 옷을 고르고 집을 나서서 출근하는 그 흐름을 차례로 적습니다. 각 단계 옆에 그 행동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매번 즉흥으로 하는 일인지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채우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더 적은 노력으로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는지 솔직해지세요. 당신이 생산적이라고 믿은 행동들이 사실은 숨겨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 답하는 일이 중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루에 20번씩 확인한다면 그것은 생산성의 구멍으로 전락합니다. 바로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텔이 공정을 분해했을 때 목적은 직원을 비난하거나 부서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빈틈없는 하루에 총체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면 친구 하나는 자신이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많이 잃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 지도를 그려보니 가장 큰 시간 낭비는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뭘 요리할지 즉흥적으로 고민하고 재료를 찾고 설거지까지 하느라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인식의 전환만으로 그는 시간 관리에 성공했고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둘째 날의 목표는 아직 변화를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도로 보일 때 비로소 막연한 문제가 구체적인 설계로 바뀝니다. 오늘 인텔처럼 분해하고 분석하며 이해하세요.
내일은 그 명료함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개선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개선 중 일부는 거대한 투자나 대대적인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지만 정교한 조정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수십 년간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공장에서 지속적인 개선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 대부분이 수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겉보기엔 별것 아닌 듯 보이는 미세한 조정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는 비누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산업용 환풍기의 회전 속도를 살짝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기계를 새로 샀거나 설비를 개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팬 속도만 조정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간 에너지 소비가 4% 줄었고 비용으로는 약 28만 유로를 절약했으며 탄소 배출량도 10,000톤이나 줄였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변화 하나가 그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엎거나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현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작은 변화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하루에 1%씩 개선한다는 철학입니다. 만약 매일 단 1%씩 나아진다면 1년 후 당신은 시작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반복이 가져오는 힘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미세한 조정, 즉 마이크로 습관을 찾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옷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전날 밤 미리 옷을 준비해 두는 것,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책상 위 가까이에 정리해 두는 것, 잠에서 깨자마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침대 옆에 물병을 두는 것, 또는 잠들기 전 머릿속 생각을 비워내기 위해 메모장을 옆에 두는 것. 이처럼 단숨에 바꿀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줄여주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미세 조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제 만들었던 루틴 지도를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자문해보세요. 이 단계는 더 쉽게 만들 수 없을까? 반복적으로 생기는 마찰은 무엇인가? 미리 준비해두면 고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절대 사소한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비행기가 비행 도중 단 몇 도만 방향을 틀어도 수시간이 지나면 도착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조정이 반복되면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결과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메모하세요. 설령 그것이 어리숙해 보이거나 평범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할 수 있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니레버의 공장에서 단 4%의 에너지 절감이 큰 기반이 되었듯 당신의 삶에서도 그 작은 변화는 도미노처럼 영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지 루틴 속 어떤 물건 하나의 위치를 스무 센티미터 옮기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버진그룹의 창립자 리처드 브랜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라. 이 말은 수많은 창업가와 창작자들에게 일종의 좌우명이 되었고 거대한 사업에만 적용되는 원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완벽주의는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기회를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하자. 도구가 다 갖춰지면, 때가 완벽해지면 하자. 그러나 그런 순간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는 계획의 반복 속에 갇히게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읽고 조사하고 비교하지만 정작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그 정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시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만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 얻는 체험과 감각 결과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 날에 뜨거운 지점을 찾고 둘째, 셋째 날에 그것을 분석하고 미세 조정을 발견했다면 오늘은 그중 하나를 선택해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순간입니다. 월요일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음 달이나 새해가 올 때까지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휴대폰이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걸 알게 됐다면 수십 가지 생산성 앱을 비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당장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지체된다면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하고 건강한 식단 3가지를 미리 적어두세요. 중요한 건 그 행동을 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복잡한 준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의 변화 시제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성된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실제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개선이 아니라 시작 그 자체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구글 같은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개발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듬은 후 내놓는 게 아니라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를 먼저 실행에 옮기고 실제 반응을 바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 당신도 이 전략을 그대로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루틴을 수십 가지 정리하려 하지 말고 오늘 5분만 움직여 보세요. 완벽한 식단표를 만들기보다 지금 당장 한 끼 건강하게 준비해 보세요. 이 방식이 효과적인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분석만 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둘째, 뇌가 실행을 통해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여 긍정적인 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감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지금 필요한 행동 하나를 선택해 당장 실행에 옮기세요. 작아도 좋고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관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를 생각해 보세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실행이라도 그 행동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방향도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머릿속에서 변명거리가 떠오르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실행을 우선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은 이 사이클을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의 연쇄를 막 시작한 것뿐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개선할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작게라도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5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행을 넘어서 그 실행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변화는 시도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측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일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어둠에 불을 켜는 날입니다. 고성능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더 오래 훈련하거나 더 많은 자원을 쏟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하고 조정하는가입니다. 영국 사이클 국가대표팀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데이브 브레일스퍼드 감독 아래 이 팀은 마진의 축적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단 1%의 개선이라도 가능한 모든 요소에서 찾아내고
그 변화를 정확히 측정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감각이나 직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안장 위치를 바꿨다면 속도와 피로도, 자세의 안정성을 수치로 분석했습니다. 식단을 바꾸면 에너지 수준과 회복 속도를 정량화해 기록했고, 심지어 숙면을 위해 베개 종류를 바꾸는 실험까지도 수면의 질이라는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집요한 측정이 결국 그들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로 이끌었고, 투르드 프랑스에서도 오랫동안 최정상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1%를 쫓으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검증한다면 왜 우리는 일상에서 같은 원칙을 쓰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면 좋은 것 같다. 요즘 생산성이 높아진 느낌이다 라고 말하지만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진짜 변화는 체감이 아니라 검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나만의 측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고급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혹은 수첩이나 엑셀 파일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에너지 수준을 1부터 10까지 숫자로 평가하고 집중력은 얼마나 유지됐는지, 계획한 일 가운데 얼마나 완료했는지, 전반적인 기분은 어땠는지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만 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확실히 좋았고 어떤 날은 눈에 띄게 무너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변화한 날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비교해 보세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측정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정말 중요한 것만 정해서 기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수면 시간, 식사의 질, 활동량 정도면 충분합니다.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한 시간, 완료한 주요 작업의 수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 측정 습관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내 삶에서 진짜 효과 있는 것과 겉보기만 그럴듯한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단지 시간을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르게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오늘의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측정되지 않은 것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데이터를 가진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챔피언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검증합니다. 당신도 이제부터는 단순한 의지나 느낌에만 기대지 마세요. 매일의 선택에 구체적인 근거를 더하세요. 그렇게 하면 삶의 모든 결정이 조금씩 더 정확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줄을 써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6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발견한 좋은 습관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잘 작동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감에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반복 가능한 체계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기업 중 하나는 바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입니다. 당신이 도쿄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든 부에노스아이레스나 마드리드에서 주문하든 빅맥의 맛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철저한 표준화의 결과입니다. 소스의 비율, 굽는 시간, 재료의 순서, 제공하는 손의 방향까지 모든 과정이 세밀하게 문서화되어 있으며 전 세계 수천 개의 매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이 정밀한 반복이야말로 신뢰와 효율 일관된 품질을 만들어낸 진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일상 속에서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주는 특정한 루틴을 발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은 나를 더 분명하게 깨어있게 하고 어떤 순서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어떤 조합은 하루를 훨씬 더 부드럽고 생산적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흐름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순간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매일 아침 수십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무엇을 먼저 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 반복되는 결정들은
결정 피로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며 뇌의 에너지를 점점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좋은 선택이라도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두지 않으면 어느 날은 빼먹고 어느 날은 잊어버리고 어느 날은 귀찮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성공적인 사람들은 그런 반복 결정을 최소화합니다. 미리 구조화해두고 가능한 한 루틴화 시켜두는 것이죠. 오늘의 과제는 명확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지난 며칠간 당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준 행동이나 루틴을 떠올리세요. 그것이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계획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것을 정확한 순서와 방식으로 기록해 보세요. 이름을 붙이고 어떤 시간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는지를 명시해 보세요. 셋째, 그것을 보이도록 만드세요. 책상 위, 거울 옆, 휴대폰 첫 화면 등 가장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는 겁니다. 넷째, 변명 없이 반복하세요. 날씨가 흐려도 기분이 가라앉아도 일정이 어수선해도 그냥 하세요. 이건 기계처럼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흐름을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인간적인 전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도 좋은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 에너지를 더 중요한 창의적 결정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맥도날드는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삶의 품질을 지켜주는 루틴을 그렇게 반복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습관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체계화해서 반복하는 것이 곧 자기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삶을 무작위가 아닌 설계된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오늘 바로 그 한 가지 루틴을 문서화하고 고정시키고 매일 반복하는 데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일관성이 당신의 인생 전체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습관을 운 좋은 날의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7째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어떤 마침표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관찰하고 분석하고 조정하고 실행하고 측정하고 표준화하는 6개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모든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입니다. 단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진 눈으로, 조금 더 정제된 흐름으로, 조금 더 의식적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픽사 스튜디오는 영화 한 편이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시스템을 통해 감독과 크리에이터들이 완성된 프로젝트를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다듬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장면에서도 미묘한 뉘앙스를 조정하고 대사의 호흡을 다시 계산하며 작은 장면 하나에도 혼을 담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고 위대한 결과는 마지막 반복에서 탄생한다는 것을요. 이제 그 정신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에 시도했던 모든 루틴과 습관들을 다시 펼쳐보세요. 과연 어떤 변화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습관은 유지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직 어설프고 반복하기 어려웠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전날 밤 옷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은 시간 절약에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아침 식사는 여전히 즉흥적으로 고르고 있지는 않았나요? 혹은 휴대폰 알림을 끄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어느새 습관처럼 다시 손이 가는 앱들을 켜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 지점이 바로 다음 개선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은 간단합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조정하고 실행하고 측정하고 표준화한 뒤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거듭할수록 우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정리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나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방향이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꾸준한 반복은 거대한 도약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1%씩 나아지는 변화라도 그것이 52주 동안 쌓이면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결코 정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움직이고 항상 다듬고 항상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록한 메모들을 버리지 마세요. 루틴을 정리한 노트를 덮지도 마세요. 당신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고 다음 주는 더 깊이 있는 통찰과 더 선명한 실행력으로 그 여정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관찰하는 법을 배웠고 숨은 문제를 분석하는 눈을 길렀으며 작고 섬세한 조정을 해냈고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용기를 냈으며 실행의 효과를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을 익혔고 그것을 반복 가능한 구조로 정리하는 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대기업, 세계적인 운동선수, 창의적인 스튜디오들이 모두 이 반복의 철학으로 탁월함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이제 당신의 삶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마법은 반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안 풀려도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고 이번 주는 불안했어도 다음 주는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단 1%씩만 발전해도 1년 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실행한 카이젠 루틴이었다면 축하하세요. 당신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순간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주저없이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곳엔 언제나처럼 관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엔 분석 조정 실행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하세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변화는 그 끝없는 반복 안에서 자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7날 중 어떤 날이 가장 크게 와닿았는지 아니면 먼저 실천하고 싶은 날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일본이라는 단어를 댓글에 남겨 이 영상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임의 일원임을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안내와 도전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꼭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꾸준한 개선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고 오늘이야말로 자신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기에 가장 좋은 날임을 기억하세요. 손주들 앞에서 신발 벗는 게 민망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뒤꿈치가 너무 보기 흉해서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박서연이고 올해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뒤꿈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예전 제 뒤꿈치는 사계절 내내 메마르고 갈라져서 만지면 돌처럼 딱딱했어요. 가장 불편했던 순간은 아들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나 신경 쓰이고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손주들이 볼까봐, 바닥이 더러워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친구들이 찜질방 가자고 자주 권했지만 저는 매번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발을 드러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픈 건 견딜만 했지만 부끄러움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한 뒤꿈치 갈라짐이란 문제가 결국 제 일상을 위축시키고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까지 하나둘 잃게 만든 셈이죠. 그게 바로 예전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예전에 저는 발 뒤꿈치가 너무 딱딱해질 때마다 무조건 깎아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을 벗겨내듯 해야 부드러워질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 들러 거친 돌로 만든 발 뒤꿈치용 연마 도구와 쇠로 된 각질 제거기를 사왔습니다. 밤마다 욕실 문을 닫고 앉아 발을 물에 적신 뒤 힘껏 문지르고 깎아내며 이제 좀 부드러워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 잠시 안도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로 올라오는 피부는 오히려 더 두껍고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발이 화가 나서 복수하듯 더 거칠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중에서 좋다는 보습크림을 종류별로 사서 발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제품들까지 모조리 찾아 발랐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촉감은 겉표면에서만 스치듯 잠깐 머물렀을 뿐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딱딱한 핵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라놓으면 잠시 촉촉한 듯 했지만 이내 건조하고 거친 감촉이 돌아왔고 저는 점점 지치고 허탈해졌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지던 어느 날 결국 발 뒤꿈치에 깊은 금이 생겼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그 금에서 번쩍하는 통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으며 온몸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그동안 단순한 외모 문제로만 여겼던 발 뒤꿈치가 사실은 내 몸의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뒤꿈치 통증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결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더 이상 방치하시면 안 돼요.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쿵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지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종로구에 있는 한 내과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저를 바라본 김명준 원장님은 먼저 제 발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료 차트를 훑어보시더니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당뇨 있으세요?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눈빛을 가다듬고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치료에 앞서 우리는 먼저 안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혈당 문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당뇨발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에 긴장했고 의사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은 분들은 발끝에 신경이 서서히 무뎌지면서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나 발톱을 깎다 생긴 미세한 상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고 그 감염이 깊게 퍼지면서 나중에는 걷지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절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지금껏 그저 보기 싫어서 감추기만 했던 뒤꿈치 갈라짐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절박한 신호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다행히도 혈액 검사 결과 제 혈당은 정상이었고 당장의 위험은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본질에 닿아 있는 문제였다는 걸요. 검사가 끝나자 김명준 원장님은 아주 체계적으로 제 상태와 원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이 하나씩 환하게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수첩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까지 계속 발각질을 세게 밀고 문지르셨죠. 그런데요, 그게 오히려 악화의 원인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 이 부위를 지켜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로 더 두껍고 단단한 각질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극이 반복될수록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 선생님은 과학적인 해결책으로 요소, 즉 유레아 성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실제로 각질을 분해하고 피부 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수준이 아닌 각질층을 구조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유레아입니다. 특히 농도가 20% 이상일 경우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해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유레아가 어떻게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도구로 긁어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각질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케라틴 분자들은 수많은 수소 결합이라는 고리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데 마치 수많은 실타래가 얽혀 하나의 돌덩이처럼 굳어진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레아는 아주 작은 분자인데 이것이 그 틈새로 스며들어가서 수소 결합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묶여있는 실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이 작용은 물리적으로 깎거나 긁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열쇠를 돌려 자물쇠를 여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수많은 연결고리가 풀리면 단단했던 케라틴 구조는 흐물흐물하게 풀어지고 촉촉함을 머금게 되면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칠고 두껍던 각질도 어느 순간 말랑하고 촉촉한 층으로 변하게 되고 아침에 가볍게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정리되죠. 그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아, 그랬구나 하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겉을 깎고 밀기만 했지만 진짜 필요한 건 피부의 안쪽부터 구조를 바꾸는 작용이었던 겁니다. 단단한 껍질을 억지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천천히 풀어내고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저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내 몸과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명준 원장님은 유레아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알려주셨습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유레아가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수분을 끌어올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습제처럼 겉에만 물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유레아는 피부 속 깊은 층,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아래에서 수분을 당겨 올려 피부 표면까지 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생성되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메마르지 않고 처음부터 촉촉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의심스럽게 바라보자 선생님은 의료용 논문을 직접 보여주시며 덧붙였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실제 연구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20% 농도의 유레아가 포함된 크림을 14일간 꾸준히 바른 결과 뒤꿈치 각질층의 두께가 평균 60%나 줄었고 피부 수분도는 거의 8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숫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한 가지를 꼭 짚어 강조하셨습니다. 유레아 제품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트에서 사는 보습제가 아니에요. 유레카레 같은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성분의 함량 효과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두 국가기관에서 검증된 거예요. 이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수년 동안 제 나름대로 고생하며 찾아 헤매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제가 너무 엉뚱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나니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복잡한 처방전을 내밀지도 않았고 어려운 치료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약국에 가셔서 이 제품만 사세요. 다른 거 필요 아예 없습니다. 제품 이름은 유레카레고 20% 유레아가 들어있는 정품입니다. 전국 웬만한 약국엔 다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드디어 제대로 만난 느낌 막막하던 터널 끝에 불이 켜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작고 하얀 튜브 하나가 제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김명준 원장님은 설명을 마치고 나서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요, 바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이 4가지 단계를 제대로만 지키시면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생님의 그 말투, 그 눈빛에서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단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첩에 적어두었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따뜻한 물로 조격하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물 온도는 대략 40도 정도로 맞추고 발을 15분간 담가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물 온도뿐 아니라 쑥을 한 줌 넣어주는 것입니다. 쑥은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조격을 마친 뒤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해야지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레카레 크림을 충분히 바르기입니다. 대충 한번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마디 하나 분량 정도의 넉넉한 양을 덜어내어 갈라지고 굳은 부위에 꼼꼼하게 마사지하듯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아껴 쓰지 말고 아예 도톰한 보호막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듬뿍 발라야 효과가 제대로 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 루틴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바로 밀폐 포장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랩으로 발 뒤꿈치와 발바닥을 2-3겹 정도 감싸주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크림 속 유효 성분이 밤새 날아가지 않고 피부 깊숙이까지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바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생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잠잘 준비 마무리입니다. 랩으로 감싼 위에 면양말 한 켤레를 신어주는 것. 이건 단순히 고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을 유지하고 위생을 지키기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말을 신은 뒤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선생님은 이 4단계만 잘 지켜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주간 스케줄도 알려주셨습니다. 첫 주에는 이 4단계를 한 주에 3번, 그러니까 월수금 혹은 화목토 정도로 나눠 실천하고 둘째 주부터는 각질이 많이 부드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랩까지 감쌀 필요는 없고 밤마다 유레카레를 소량만 가볍게 바르는 것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명준 원장님이 직접 전수해 주신 전체 루틴입니다. 듣기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피부의 변화 메커니즘과 보습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겉만 바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내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발끝에서 끝나지 않고 저의 하루를 나아가 삶 전체를 더 가볍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김명준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고생한 문제라 쉽게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단 일주일, 딱 그 첫 주에만 집중 관리를 했을 뿐인데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거칠고 갈라졌던 뒤꿈치가 어느새 말랑말랑해지고 손끝으로 만졌을 때의 까끌까끌함이 사라졌습니다. 피부색도 창백하고 각질로 덮여있던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분홍빛이 돌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걷다가 가끔씩 찾아오던 그 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주말 저는 몇 년 만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건으로 발을 가리거나 사람들 눈을 피해 조심조심 걸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뒤꿈치를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움과 홀가분함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며칠 뒤에는 아들네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현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벗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인데 마음은 이렇게나 가볍고 얼굴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김 원장님이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님, 집중 관리는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습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저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유레카레 크림을 얇게 펴 발라주는 것을 치약 짜서 양치하듯 세수하듯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습관 하나가 제 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저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길게 꺼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낯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저처럼 발 뒤꿈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고 단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경험과 김명준 원장님의 소중한 조언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 발로 건강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걸음 속에 늘 기쁨과 자신감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몇 년 전 저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을 챙겨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습관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달걀은 단백질의 제왕이라며 모두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주치의 김 원장님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근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같이 달걀을 챙겨 먹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걀은 100g 기준 약 13g의 단백질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결코 최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한편 세상에는 계란보다 무려 4배에서 5배나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80을 넘긴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식품의 존재조차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단백질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족해지면서 근육량은 줄어들고 걸음걸이는 느려지며 다리 힘은 약해지고 결국 일상 속 낙상의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담고 있는 음식 10가지를 순위로 정리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0번째부터 시작해 마지막에는 뇌졸중 후 근육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전해드릴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사실입니다. 그 전에 댓글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최근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희는 하나하나의 댓글을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
그릭 요거트. 매일 보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강력한 단백질. 당신도 아마 수없이 보았지만 그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식품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일반적인 요거트에 불과하지만 노화로 인해 근육이 쉽게 줄어드는 중장년층에겐 의외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10위에 오른 이 식품은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 요거트는 보통 요거트와 달리 지방이 제거되고 3번에 걸쳐 농축되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100길락당 10기 넘는 고농도 단백질이 담겨 있어 일반 삶은 달걀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단백질을 지방 없이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고밀도로 농축된 단백질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은 흔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 발표된 한 권이 있는 학술 연구에 따르면 매일 유제품 기반 단백질을 20g 이상 섭취한 고령자는 단 12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보다 25% 더 유지되었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 요거트를 매일 걷기 운동과 병행하면 그 효과는 더 빠르고 확실해집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근육 감소에 맞서는 가장 간편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릭 요거트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단 제품을 고를 땐 설탕이나 시럽 과일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선택해야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맛있게 즐기며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검은 깨나 볶은 참깨 가루를 섞으면 고소함과 영양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신선한 블루베리나 딸기를 한 줌 넣어 아침 식사로 활용하면 간편하고 포만감 있는 메뉴가 완성됩니다. 또는 스무디에 넣거나 샐러드 드레싱의 베이스로도 아주 유용하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식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9위, 병아리콩. 오래된 식재료 속에 숨은 한겸 단백질. 9위에 오른 이 식품은 사실 당신의 주방 어딘가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왔지만 사실은 근육 건강에 핵심적인 작용을 해내는 숨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병아리콩입니다. 백가당 약 11개 단백질을 함유한 병아리콩은 단백질 함량 면에서도 삶은 달걀을 능가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점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달걀에는 거의 없는 이 섬유질이 장의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체 곳곳에 만성염증을 줄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단순한 영양 효과를 넘어 고령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동물성 단백질 일부를 병아리콩처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장기적으로 근육 손실이 최대 26%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백질의 양 때문만이 아니라 염증 억제와 장내 환경 개선 덕분입니다. 게다가 병아리콩은 근육 수축과 회복에 중요한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이 쌓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병아리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 컨디션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최대한의 영양을 끌어내려면 병아리콩은 하룻밤 정도 충분히 물에 불린 후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이 부드러워지고 소화 흡수가 쉬워질 뿐 아니라 체내로 흡수되는 영양소도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넣고 곱게 으깨면 고소한 후무스로 즐길 수 있고 오븐에 구워 고소한 스낵으로도 좋습니다. 또는 찌개, 카레, 전골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국물 요리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파리 퀴노아, 작지만 강력한 완전 단백질의 힘.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크기는 작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단백질의 원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곡물이 바로 퀴노아입니다. 조리된 퀴노아는 100개당 약 14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곡물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퀴노아의 진정한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과 달리 퀴노아에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 완전 단백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즉, 퀴노아는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근육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귀중한 식품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주목할 점은 퀴노아가 근육의 회복과 칼슘 흡수, 콜라겐 합성에 큰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의 식사에 퀴노아를 추가한 고령자는 같은 기간 동안 백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단 8주 만에 근력 지수가 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조리 전에 퀴노아를 하룻밤 물에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포닌과 같이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줄어들고 체내에서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리할 때 물 대신 뼈 육수나 채소 국물을 사용하면 미네랄까지 함께 보충되어 한층 더 영양가 높은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강황과 약간의 후추를 더하면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따뜻한 곡물볼이나 담백한 아침 식사로 또는 야채 볶음에 섞어서도 좋습니다. 버섯이나 잎채소를 곁들이고 반숙 달걀을 올리면 단백질이 더욱 풍부해지고 포만감 있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하루에 단 3컵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근육 회복과 에너지 상승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7위 호박씨. 운동선수들은 알지만 노년층이 놓치고 있는 고단백 미네랄 보물.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운동선수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고령자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린 놀라운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이 식품의 효능을 알게 되면 당신의 식탁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100개 깨알당 약 12개 단백질을 포함해 달걀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호박씨가 진정으로 뛰어난 점은 단백질의 양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60세 이후 점점 부족해지기 쉬운 마그네슘, 철분, 아연 같은 핵심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을 돕고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며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 회복을 돕습니다. 아연은 근육 조직의 재생과 면역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들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며 체내 단백질 활용률이 떨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매일 호박씨를 섭취한 결과 단 12주 만에 근육 속 염증 지표가 최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시간 몸을 괴롭혀온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뜻입니다. 호박씨를 최대한 건강하게 즐기려면 가공되지 않고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호박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나 가공 과정에서의 영양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릭 요거트에 뿌려 아침 식사로 즐기거나 스무디에 넣어 단백질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갈아서 진한 씨앗 버터로 만들어 빵이나 채소에 발라 먹으면 영양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퀴노아와 호박씨는 둘 다 크기는 작지만 고령자의 근육과 건강을 지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식탁의 숨은 무기입니다. 유비템페, 단백질만이 아니다. 발효가 만든 근육 보호막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이지만 고령자가 제대로 활용한다면 스스로의 몸을 지키고 자립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템페입니다. 템페는 100개 깨쯔당 약 20개의 단백질을 담고 있으며 그 양만 보더라도 달걀을 훌쩍 뛰어넘는 영양 효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템페의 진짜 가치는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단백질의 공급 방식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부는 콩을 갈아낸 두유에서 응고시켜 만드는 반면 템페는 통콩 그대로를 발효시켜 만들어집니다. 이 발효 과정은 단순한 가공이 아닌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시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발효는 식품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는 동시에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근육 분해를 막는 보호 성분들을 이끌어냅니다. 게다가 템페에는 인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먹는 즉시 실제로 근육 회복과 유지를 도울 수 있는 완전 단백질로 작용합니다. 특히 주목할 성분은 로이신입니다. 로이신은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을 재생시켜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핵심 아미노산으로 60세를 넘기면서 점점 단백질에 대한 몸의 반응이 둔해지는 시기에는 이 성분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템페가 갖는 또 하나의 강점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장 건강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발효식품인 템페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얼마나 잘 흡수되고 활용되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국내 임상영양학회지에 소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양하고 건강한 노인은 식단이 동일하더라도 장 환경이 나쁜 사람보다 1년간 근육량이 훨씬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템페는 근육을 위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이 몸 안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게끔 연료와 통로를 함께 마련해주는 매우 전략적인 식품인 셈입니다. 일상 식사에 템페를 추가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얇게 썰어 팬에 가볍게 구운 뒤 약간의 간장과 사과즙을 더하면 설탕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서뜨려 볶음에 넣거나 샌드위치 재료로 활용하거나 샐러드 위에 흩뿌려도 잘 어울립니다. 단단한 식감과 고소한 향 덕분에 고기를 대신하는 재료로도 훌륭하며 다양한 요리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오이 스피루리나, 작은 양 큰 회복의 기적. 이제 소개할 다음 식품은 63세를 넘긴 많은 분들에게 조용히 새로운 시대의 단백질로 주목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이 식품은 100개의 액당 무려 29개 고농도 단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달걀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흡수율이 무려 8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이 먹은 것을 거의 빠짐없이 흡수하여 근육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식품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피루린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으며 특히 로이신 함량이 매우 높아 근육이 약해진 고령자에게 강력한 회복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약해지고 무너진 근육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재생 촉진제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스피루리나의 가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식품은 고령자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또 다른 적, 즉 만성염증에 대해 확실한 대응력을 보여줍니다.
체내의 염증은 근육 재생을 지연시키고 결국 근육량을 빠르게 소모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데, 스피루리나는 이런 염증을 줄이는데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피코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염증 지표인 CRP 수치를 3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개선하고 영양소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근육 조직에 전달하여 회복을 돕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바나나와 시금치 등을 넣은 스무디에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의 분말을 더하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따뜻한 오트밀에 살짝 섞어도 좋습니다. 또한 대추나 견과류와 함께 간단한 에너지볼로 만들어 먹으면 어디서든 손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 간식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작은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 몇 주만 지속해도 눈에 띄게 힘이 붙고 회복력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4위, 햄프시드. 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산을 한 번에 관절과 근육을 위한 선물. 이제 소개할 4위 식품은 아주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크고 무겁습니다. 바로 햄프시드, 즉 들깨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대맛입니다. 100당 약 35소개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그 단백질은 일반적인 식물성 식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아미노산 구성을 자랑합니다.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이상적인 균형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심지어 단백질 균형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퀴노아보다도 아미노산 배열이 더 정교하게 짜여 있어 근육 생성과 유지에 최적화된 식물성 단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이처럼 완전한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 국내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햄프시드처럼 완전한 단백질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킨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더 잘 유지되고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빠르며 피로감도 덜 느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햄프시드는 단백질만이 아니라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점은 GLA 가마리놀렌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은 관절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억제하며 생각을 맑게 해주는 뇌 기능까지 지원할 뿐 아니라 심장 보호에도 기여하는 다방면의 기능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햄프시드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다기능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 햄프시드를 하루에 한 숟갈 정도 조리 없이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삶은 채소 위에 뿌리거나 오트밀에 섞어 먹고 스무디에 넣어 마셔도 좋습니다. 견과류 같은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어떤 음식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위장의 부담도 적어 나이 들수록 예민해진 소화기관에도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단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햄프시드는 열에 약한 섬세한 오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열하면 영양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위 세이탄, 식물성 단백질의 최고봉 흡수까지 고려한 현명한 선택. 3위에 오른 식품은 단순히 근육 회복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세포 단위에서 근력을 다시 세우는 능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60세를 넘은 많은 분들이 이 식품을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세이탄. 한국에서는 글루텐 고기나 밀단백 고기로 알려진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세이탄은 100개의 갸업당 무려 39개 고단백을 자랑하며 이는 단백질로 유명한 육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화 지방산이 적고 동물성 식품이 가지는 염증 유발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세이탄만의 장점입니다. 게다가 세이탄은 제조 과정에서 밀에 포함된 전분과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고 순수 단백질만을 농축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노화로 인해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도 매우 흡수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세이탄처럼 순수한 식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포함한 고령자는 기존의 육식 위주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보다 근육량 유지에서 21%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세이탄은 배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근육 유지를 도와주는 실용적인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이탄은 지방과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으로 식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알맞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높아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이탄의 조리법 또한 다양합니다. 쫄깃한 식감은 실제 고기처럼 입에 감기며 두부보다 훨씬 더 씹는 맛이 있어 식사에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얇게 썰어 볶음에 넣거나 마늘과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 반찬으로 내어도 좋고 마리네이드한 후 그릴에 구우면 식물성 바비큐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이탄에 포함된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피망이나 케일과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위, 파르메산 치즈. 육류보다 높은 흡수율 근육에 녹아드는 고단백의 정수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효능을 지닌 존재입니다. 1년 이상 길게 숙성되어 진한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을 품고 있으며 그 특별한 구조 덕분에 일반 고기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로 단백질을 우리 몸에 흡수시켜주는 징귀한 식재료입니다. 2위에 오른 이 식품은 바로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100개가당 약 32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달걀이나 대다수의 쇠고기를 능가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우유나 연성 치즈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파르메산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그 양이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빠르고 쉽게 흡수되는가에 있습니다. 이 치즈는 최소 12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까지 길게 숙성되면서 내부의 단백질이 이미 부분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분에 체내에서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드는 고령자라도 손쉽게 흡수할 수 있으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고품질 식품이 됩니다. 2019년 발표된 한 학술 연구에서는 숙성된 치즈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이 일반 고기 단백질보다 30% 더 효율적으로 흡수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한 입을 먹더라도 파르메산은 몸이 실제로 쓰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파르메산에는 로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로이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으로 특히 근육 감소가 시작되는 60세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단 30개 파르메산만으로도 5g 이상의 로이신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 생성 반응을 촉진시키는 임계치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파르메산은 사르코페니아 즉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갈아서 따뜻한 음식 위에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운 채소나 계란 요리, 통곡물밥에 살짝 뿌리면 고소한 향과 진한 감칠맛이 살아나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특히 적은 양만으로도 강력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담 없이 먹는 즐거움과 건강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식품이 바로 이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1위 생선 분말. 고단백 고흡수 고보관성의 3박자를 갖춘 최강 식재료. 마지막으로 소개할 1위 식품은 대형마트나 정육 코너에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로는 근육에 꼭 필요한 고단백이 응축되어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생선 분말입니다. 기름기 없는 생선을 말려 수분을 제거한 후 곱게 분쇄해 만든 이 식품은 100개 깨암당 무려 63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 함량만 보면 달걀의 약 2배 닭고기보다도 높으며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영양이 응축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지나친다는 사실입니다. 생선 분말에 포함된 단백질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효율이 높아 섭취 후 곧바로 근육 재건과 회복에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 국내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생선 분말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가 별도의 운동이나 식단 변화 없이 단 10주 만에 체지방 근육량이 19%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충제나 헬스장 운동 없이 단백질만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생선 분말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특히 로이신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로이신은 근육 생성에 시동을 거는 핵심 아미노산으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일상 식사만으로는 로이신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생선 분말을 단 25kg만 섭취해도 3지 이상의 로이신을 공급받을 수 있어 근육 성장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조리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국물 요리나 찌개, 야채를 으깬 반찬 또는 짭짤한 오트밀에 한 숟갈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고단백 식사가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보관성이 뛰어나고 부패 우려가 적어 치아가 약한 어르신이나 식욕이 줄어든 분들도 쉽고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단 반드시 식용 등급으로 가공된 염분이나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이 점만 지키면 생선 분말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근육을 회복시키고 삶의 자립을 지키는 치료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계란보다 훨씬 뛰어난 단백질 식품들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소박한 병아리 콩부터 시작해 생선 분말에 이르기까지 이들 식재료는 단순히 단백질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몸의 회복을 돕고 약해진 근육을 다시 강화하며 나이를 들어서도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줍니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사소한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이 중에서 어떤 식품을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혹시 저희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 아이콘을 통해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응원해 주시면 그 마음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강인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작은 결정들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게 됩니다.